부모님이 관심이 많이 있으신가? 부모님이 너무 조금 소홀하신가? 많이 바쁘신가? 사실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말을 안 하시거든요. 부모님들께서 진단 받으셔도 우리 아이가 주의력 결핍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걸 극도로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의력 결핍인 아이가 확실한데 누가 봐도 절대로 진단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문제가 없다, 이런 경우도 있어서 한 반에 그래도 한 4~5명 정도는 주의력 결핍을 좀 의심해봐야 된다. 원래 남자가 많습니다. 그거는 원래 유전적으로. 왜요? 요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봤을 때 한 7:3 정도의 비율이라는 느낌이 들고, 왜 그러냐면 여학생들은 대부분 충동성이 행동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조용한 ADHD라고 하죠. 주의력이 결핍은 됐는데 행동으로 막 난리는 안 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사실 부모님도 잘 모르시고, 선생님은 가끔 쟤 왜 이렇게 멍을 때리지? 그런 경우에 사실 검사를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긴 하죠. 첫 번째는 진단을 받았는지 여부로 확인하기.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ADHD다 라고 부모님이 말하신다면 이거는 진단 받으신 거잖아요. 저는 말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은 해요. 주의력 결핍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관계에서의 문제, 학습 과정에서의 문제,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얘기를 제대로 안 할 경우에는 아이가 그냥 선생님 말 안 듣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주의력 결핍의 문제는 본인이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나도 모르게 주의력 결핍 때문에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막 가는 거고 다른 거 막 보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전달이 안 될 경우에는 그냥 저 아이는 내 말 안 듣고 친구들이랑 관계할 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도가 다르잖아요. 아이가 좀 공격적인 성향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말씀을 하시는 게 좋고, 정확할수록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해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이제 가정에서 조금 이런 행동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아이랑 노력을 하시는데, 이거는 가정이랑 학교랑 같이 해야 되는 거라서 좀 문제 소지가 예상이 된다. 이거 사실 아실 거예요. 이전 기관에서 아이가 좀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거는 무조건 말씀을 하시는 거 저는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그런 건 아닌데 주의력 결핍으로 인해서 학습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건 사실 말씀 안 하시면 모르거든요. 그게 학교 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부모님이 아쉬우실 수는 있죠. 학교 수업을 안 듣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거는 선택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저의 아이라면 그냥 이 정도로 말할 것 같아요. 아이가 멍을 잘 때려요. 중간에 이렇게 큐 좀 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쳐다보고 아이 컨택을 하실 거잖아요. 이런 게 상당히 도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진단명을 쓰지 않으시고 그냥 아이가 탐색적이다. 그런 용어가 몇 개 있어요. 그러면 이걸 쓰시면 선생님들도 어떤 스타일이겠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몇 개를 그냥 말씀을 드리면, 자극 추구 수준이 높다, 그 다음에 기질적으로 호기심이 굉장히 왕성하다, 이것저것 탐색하기를 좋아한다, 가끔 본인 세계에 들어가서 잘 못 빠져나올 때가 있다. 주의력 결핍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도 아이가 조금 자기만의 세상으로 슝 가는 때가 있겠구나, 그럴 때마다 주의를 좀 주고 내가 인지하고 있다가 도움을 줘야지,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몇 가지 용어를 알아놓으시는 게 어떨까. ADHD는 치료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치료와 개선이라는 게 약물을 빼면 사실 많이 어려워요. 성인이 되면 나아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학창시절에 내가 주의력 결핍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로 본인이 자존감이 사실 많이 다치거든요. 그래서 개선을 학창시절에 하는 게 좋고, 근데 그때 약물의 도움이 무조건 필요하다. 좋은 약을 자기에게 딱 맞는 정도로 아이들이 복용을 시작하면 정말 많이 달라져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약을 복용하면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노력이 가야 돼요. 주변 환경에서. 가정에서도 해야 되고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 아이한테 제일 소위 말하는 약발이 받는다라고 하거든요. 그 시기가 있어요. 그 시간. 특정 시간에 가능한 많은 인풋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래서 이 인풋이 그 약이 잘 효과가 드는 그 시간에 주어져야 아이 귀에 들어오고 입력이 되거든요.
그렇게 적정한 시기에 적정량의 약을 잘 복용하고 선생님, 가정 같이 도움을 받으면 아이가 엄청 괜찮아져요. 괜찮아진다는 거는 태도가 일단 달라져요. 막 충동적으로 마음에 안 들면 먼저 이렇게 주먹 나가던 거 하지 않게 되는 것도 있고, 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개선을 하시면 정말 부모님과 아이를 위한 그게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제일 염려되는 건 본인 그 자아 효능감이랑 관계에서 오는 소외감이에요. 주의력이 결핍됐다고 해서 공부를 못하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차후 문제예요. 왜냐면 주의력 결핍이라는 것의 의미는 집중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좋아하는 건 집중해요.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일에 집중을 못하는 거다 보니 본인이 불편한 관계,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 형성이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시간에 막 소위 말하는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면 지적을 엄청나게 받아요, 선생님들께. 선생님만 지적하냐? 아니에요. 요즘은 선생님들보다 누가 지적하냐면 친구들. 야, 너 좀 조용히 해. 쟤 맨날 저래요. 선생님이 누구야? 가만히 있자 라고 하면 아니요, 쟤 원래 저런 애예요. 이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아, 나는 다들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애야. 근데 내 의지로는 안 고쳐지네? 어떡하지? 이게 사실은 치명적인 문제거든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았어요. 부모님들이 이제 병원 치료나 이런 걸 거부하시기 때문에 그냥 쭉 이제 끌고 가시면 친구 관계에서 많이 소외되고,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도 부정적 피드백만 많이 받으니까 이제 학교 오기 싫어지는 거죠. 관심이 있어서 잘 알게 되신 건지? 아, 그거는 사실 저 말해도 되는 거죠. 남편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상담심리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을 대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정확한 파악이잖아요. 근데 많은 문제를 주의력으로부터 가지고 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따로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하고 하다 보니 무조건 부모님 점검하셔야 되는 문제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병원에 가기 싫으실 수 있죠. 근데 점검해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병원 아니어도 일반 센터에서 주의력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다 공통이거든요. 검사가 딱 2종류밖에 없어가지고 병원이 무서우시면 일반 센터 가서 전산화된 주의력 검사를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수치를 확인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처음 주는 거거든요. 기본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쉬워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생기부라고 하잖아요. 생활기록부. 여기 들어가는 기초 자료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적어주시지 않으면 나중에 6학년 때 이 생기부 완성이 될 때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라고 생각되는 건데 안에 쓰라고 되어 있는 항목은 다 적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에 대해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주시는 게 무조건 좋아요. 저는 무조건 써야 된다고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식사에 관한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은 아이들이 알러지 있는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먹고 신체적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병원으로 이제 실려가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식사에 관련된, 음식에 관련된 거는 아주 자세히 써주시는 게 좋고, 이제 이건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뭘 좋아해요? 싫어해요? 이런 거를 쓰시는 부모님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알러지에 관한 거, 음식에서 아이가 만약에 편식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거는 써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이가 뭔가를 거부할 때 선생님이 그걸 알고 지도를 해주실 수 있고, 제가 식사에 관한 걸 왜 제일 먼저 말씀드리냐면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조사서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자세히 써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꼭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질병에 관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햇빛 알러지 이런 거 있는 친구들도 요즘 많거든요. 저 옆반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적어주시지 않았는데 이제 여름에 운동장 나가서 막 엄청나게 이제 올레달리기 같은 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평발 이런 것도 사실 적어주시면 좋고, 그리고 반드시 적어주시는 거 중에서 연락을 바로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바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이런 거는 꼭 적어주셔야 돼요. 부모님이 아니시더라도. 단점을 적지 마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굳이 그거를 저는 왜 적으시는지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물론 적으시고 싶으실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1년 동안 생활하면 선생님이 아이 다 파악을 하시거든요. 근데 굳이 우리 아이가 얘를 못합니다, 얘가 부족해요, 이거를 미리 알려주실 필요가 있나? 자소서 같은 느낌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어디 회사에 들어가는데
제가 이거는 부족합니다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 만약에 단점 쓰세요 이랬으면 뭐 쥐어짜고 쓸 수는 있죠. 단점은 아닌데 걱정되는 거 있죠. 부분은 적으셔도 돼요. 워딩을 잘 하셔야죠. 이런 부분이 가끔 우려스럽습니다. 계속 쓰셔야 돼요. 계속 쓰라고 와요. 그걸 안 쓰면 생기부자 이거 생활기록부 기록이 이제 시작이 안 되고 그건 의무예요. 그 개인 정보를 무조건 학교, 그러니까 공교육기관이잖아요. 거기 제출해야 되는 그 부모님으로서, 보호자로서의 의무가 있어서 기초교사서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통신부 제대로 주셔야 되는 걸 안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어차피 학교에서 계속 연락 와요. 저는 엄청 디테일하게 읽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처음에 아이를 파악하는 자료가 기초조사서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래희망, 취미 이런 거는 슥슥 넘어가세요. 근데 그 외의 것들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하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굉장히 자세히 읽으세요. 만약에 독특하게 단점을 써놨다. 그러면 그거 확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읽지만 머리에 꽂히는 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다 읽으신다라는 거. 하지만 머리에 꽂히는 건 다른 문제니 기억됐으면 좋겠는 것만 적으시면 좋겠고 도움이 필요하신 거는 그러니 다른 측면에서는 꼭 적으셔라. 기초조사서가 중요한 이유 중에 큰 부분은 부모님을 파악하는 좋은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쓰셨잖아요. 아이가 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관심이 많이 있으신가? 부모님이 너무 조금 소홀하신가? 많이 바쁘신가?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종이가 부모님과 함께 오는 거예요. 느껴질 거예요. 거기 담겨 오는 거예요. 이 부모님은 어떤 스타일인지. 그래서 아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부모님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다. 바로보다 이주영 선생님의 팁! 자녀의 주의력 결핍이 의심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기초조사서 진짜 중요해요. ADHD는 인지적인 부분, 즉 뇌신경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놀이치료나 상담치료 같은 것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ADHD로 인해서 어떤 심리 정서적인 문제를 겪는다면 물론 놀이치료나 상담치료가 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과잉행동을 하는 이유는 뇌의 그 앞부분, 전두엽, 전전두엽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의 기능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놀이치료, 상담치료를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전두엽의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식으로 그런 신경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는 좀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아동이 자전거를 못하는데 심리상담을 잘 받으면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그 ADHD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ADHD는 인지적인 문제이고 뇌 기능의 발달이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ADHD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아이가 그런 경향성을 타고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다. 제 임상 경험으로는 적어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아이 행동에 뚜렷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과잉행동이나 충동이 많은 친구들이 아무래도 겉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이 변화 같은 거를 더 빨리 느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는 ADHD 아동들은 주로 과잉행동이나 충동이 많아서 누가 봐도 금방 좀 표가 나기도 하고 또 친구 관계나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오기도 하는데, 그런 아이들 말고 집중을 잘 못하는 주의력 결핍 우세형 ADHD, 소위 조용한 ADHD라고 하는데 그런 아동들도 한의원에 종종 진료를 받으러 옵니다. 과잉행동이나 충동으로 내원한 아이는 물론이고 이런 주의력 부족으로 온 아이들도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대부분 증상이 개선됩니다. 그럼 개선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컴퓨터를 이용한 주의력 검사를 시행하고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 검사를 재검을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좋아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아동 생활을 보호자, 특히 어머님이 많이 관찰하시니까 그런 면담을 통해서도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동 행동 평가 쪽도 예를 들면 CBCL 같은 검사가 있는데 그런 검사를 전후에 시행을 해서 아동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흔히 한의학적 치료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 선입관을 갖고 계신 경우도 있는데 한약을 복용하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과잉행동이 줄거나 주의력이 올라가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두뇌 훈련을 결합해서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겠죠.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기억나는 사례가 한 명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였어요. 수업 시간에 그냥 돌아다니고 친구들 걸핏하면 때리고 그래가지고 아주 담임 선생님도 힘들어하시고 부모님도 힘들어하셔갖고 내원했었는데 1학년 끝나갈 때쯤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죠. 끝나갈 때쯤에 어느 날 선생님이 어머님께 연락을 하셔가지고 혹시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학교에서 행동이 너무 개선이 돼가지고 아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뭘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셔서 전화하셨다고 이제 그랬던 사례도 있습니다. 자, ADHD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어떻게 양육을 하셔야 되는가, 이게 참 힘드실 거예요. 이 ADHD 아동의 형제들한테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지만 정작 이 아이에게는 그런 양육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좌절감을 겪기도 하시고 무력감에 빠지시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물론 ADHD 아동도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 다 듣고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생각을 한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되는데 생각 이전에 행동이 충동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고 혼도 내보시지만 행동이 잘 개선이 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사격을 할 때 준비, 조준, 발사 이런 순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준비, 발사, 그 다음에 조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어떤 일을 생각하기 전에 그냥 저지르고 본인도 후회를 하지만 이미 또 때는 늦은 거죠. 이렇게 스스로도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가 필요한 거겠지만 가정에서 효과적으로 아이를 대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시간을 갖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도 가지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귀찮지만 위험하지 않은 것들은 공감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무시하셔라. 이런 걸 적극적인 무시라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너무 관심을 가져주게 되면 그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강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적에는 그냥 무시하셔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위험하거나 해선 안 되는 행동을 한 경우에는 즉각 중단시키고 그 자리에서 벌을 주십시오. 이 벌을 나중에 주시면 행동을 수정하는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주시는데 꼭 체벌이 아니더라도 너는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러이러한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두시고 그 말씀하셨던 벌을 반드시 그대로 시행하시는 거, 이런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면서도 흔히 이제 지나치기 쉬운 건데,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 즉시 보상해줘라. 이 보상은 꼭 금전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냥 말 한마디, 칭찬 한마디, 인정하는 말 한마디, 이거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잘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지, 당연히 그래야지, 못한 행동만 혼내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게 아니라 일상에서 너무 당연하게 하는 것들 중에서도 바람직한 행동들은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3번째 칭찬을 통해서 행동이 비로소 개선이 됩니다. 부모님이 좀 화가 나셨더라도 벌을 주실 적에는 어떤 원칙하에 벌을 주시고, 또 무관심할 땐 무관심하시고, 잘하는 걸 보시면은 칭찬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